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몇 권의 책을 또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좀 수록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또 책을 내고 나면 여지없이 질문은 다시 올라옵니다. 물론 그 질문 중에 대부분은 그 책이나 강의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게 좀 놀랄 만한 질문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궁금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룰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한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아주 예리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고 이래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좋은 질문들은 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질문과 답변들을 좀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이 된 때에 딱 또 출판사에서도 또 지지옥션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책도 내고 다시 또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진행하는 경매 강의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좀 무작위로 올라오다 보니까요. 기존의 강의처럼 챕터를 따로 정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을 할 건데 가급적이면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갈 겁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은 그 절차에 관한 내용에서 출발을 해서요. 절차에 관한 내용이 끝나면 임대차, 그다음에 또 법정지상권 문제도 있고요. 유치권이나 근저당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건 역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게 법정지상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 문제부터 볼까요? 자, 공동입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당연한 거라서 다루지를 않았던 건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은데 입찰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남편 또는 부인이겠죠.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한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할 때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입찰표에 기재된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 입찰뿐만이 아니라요. 단독 입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갑의 명의로 입찰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할 때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불가능하고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아파트를 남편 혼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에 대해서는 부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 받았다가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전체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다시 부인 명의로 돌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취득세를 2번 중복해서 내는 그런 아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입찰에 대해서 결과 좀 봤으니까요. 공동입찰 신고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법정 양식이에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운을 받아서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동입찰 신고서 이렇게 돼 있고요. 무슨 법원 집행관 기하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입찰하는 법원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집행관 기하,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기하 이런 식으로 해당 법원을 쓰시면 되고요. 사건 번호 내용에는 2018 타경, 2019 타경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하면 되고요. 물건 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 그 번호라는 거는 개별 매각 사건에만 존재하는 번호죠. 일괄 매각 사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의 채권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채권 채무도 한 사건이고요. 채권자와 채무자도 동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 자체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매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거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팔 것이냐 한다면 일괄 매각이 될 것이고요. 나누어서 판다라고 하면 개별 매각이 되는데 개별 매각에는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 번호가 따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입찰자 하면 이미 써 있습니다. 별지 목록과 같음. 여기서 말하는 별지 목록은 요겁니다. 공동 입찰자 목록. 그래서 공동 입찰을 할 때는 입찰표 외에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이 같이 첨부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 입찰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날짜 쓰는 날이 있는데 요 날은 그 매각기일을 쓰시면 되고요. 신청인은 누구누구 외 1명. 예를 들어서 2명이 공동 입찰을 한다. 홍길동과 성춘향이 한다. 그러면 홍길동 외 1인. 뭐 5명이다 그러면 홍길동 외 4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양식에 그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동 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지분을 표시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지분을 기재하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별지 공동 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간인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서류가 2개 있을 때 앞에다 도장을 찍었는데 이 뒤에 서류가 바뀌게 되면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쌍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이에 간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입찰자 목록 볼게요. 처음에 번호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번호예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공동 입찰을 할 경우에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명 쓰고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가 되는 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지분이 중요한데요. 공유라는 것은 반드시 n분의 1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럼 꼭 2분의 1씩 소유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9분의 1, 9분의 10, 9분의 1, 9분의 8, 10분의 1, 10분의 9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지분을 분명하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지분으로 간다면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공동입찰자 n분의 1로 처리가 됩니다. 2명이 공동입찰자라고 한다면 2분의 1씩, 3명이 공동입찰자라고 한다면 3분의 1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입찰의 경우에는요. 공동입찰자 목록이 첨부된 공동입찰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입찰표는 제출이 돼야 되겠죠. 기일입찰표. 근데 기일입찰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실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공동입찰의 경우에 본인이 2명이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이 남편과 부인이 입찰자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쓰는 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다가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그 내용은요. 주의사항 9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입찰표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써주시면요. 그럼 도장은 어떻게 하나요? 도장은 안 찍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장은 아까 봤던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도장이 이미 다 들어가고 요것과 신고서 사이에 간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렇과 기일입찰표하고 사이에도 또 간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일입찰표와 신고서하고 간인, 신고서와 목록과 간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장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장을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란이 있는데요. 대리인란이 있는데 요 대리인은요. 부부 공동명의를 할 때 부부 공동뿐만이 아닙니다. 뭐 3인이 5인이 공동입찰을 할 때 그 공동입찰차 전원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다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입찰표를 제출하러 갈 때도 5명이 다 나가야 되고요. 나중에 입찰할 때도 5명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동입찰자 2명 중에 1명만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요. 갑만 법원에 출석을 하고 을은 바쁜 일이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요 대리인란에 들어갑니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갑인. 그러면 아니 갑도 공동입찰자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본인인데 왜 대리인란에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는요. 갑은 2분의 1 지분에 취득하는 지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을이 취득하는 2분의 1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위임장에도요. 대리인란에다 갑의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본인란에다가 을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을의 인감 도장이 들어가고 요거에 따른 인감 증명서 가 첨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뭐 질문 자체는 공동입찰을 할 때 1명으로 입찰했다가 나중에 2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하고요. 안 됩니다. 반드시 입찰표에 기재된 사람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 공동입찰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같이 기재하는 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저희 카페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질문의 내용만 보고 이런 경우가 저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 관심을 보고 관심을 갖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을 볼게요. 지목이 임야인데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우리 농취증, 농취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농취증은 주로 어떤 때에 필요한 겁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매 사건으로 전이나 탑이나 과수원을 낙찰받을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농취증이라는 것은 그 경매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 등기소에 첨부돼서 들어가야 되는 서류입니다. 근데 어쨌든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서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도 못할 사람한테 농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게 되고요.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은 못 갖고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라라는 특별 매각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임야는 우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인데 왜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이 붙었을까 해서 제가 해당 경매 사건을 좀 열어봤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농지법의 규정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요. 농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과목으로는요. 전, 답, 과수원이라고 일단 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 뭐예요? 그냥 마른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걸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요.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작물을 키우는 걸 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담아놓고 작물을 키우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벼밖에 없죠. 그래서 논이 곧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벼를 키우는 밭을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 벼를 키우는 논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물을 가둬놓고 식물을 키운다고 하면 그건 다 답이고요. 과수원은 유실수, 그렇죠? 과일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장용지도 농지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일각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농지법에서요. 가축을 사육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것도 농지로 보고 있고요. 우리 TV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은 소 키우시는 분들, 돼지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농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가축을 사육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분명히 농민이고요. 그러한 행위가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그게 목장용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장용지도
농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뭐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주장일 뿐이고요. 어찌됐든 현행법 상으로는 전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농지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 내용이 있어요.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질문의 경우처럼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농지법상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부상, 법적이죠. 법적 지목은 이제 공부상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적 장부상 표시된 지목과 현황상의 지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 지목이, 법적 지목이 농지인데 현황상 농지인 경우, 이건 일치하는 경우죠.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가 아닌데 농지인 경우, 농지가 아니고 농지가 아닌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적 지목이든 현황이든 둘 중에 하나만 농지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전답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농지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현행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라고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규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황상의 지목을 갖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한번 이거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또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를 해서 현장에 나가죠. 그 두 사람이 제출한 이제 집행관 같은 경우에는 현황 조사 보고서가 될 거고요. 감정평가사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서가 법원으로 제출이 됐겠죠. 그 내용을 보니까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 뭐 무슨 작물이 자라고 있음 뭐 이런 표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계장님께서는 담당자께서는 요거를 보고 농지법을 뒤져보니까 법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라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물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농지법상 농지고 그렇다면 농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라는 특별 매각 조건을 붙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굳이 따지자라고 한다면 법원의 어떤 처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농지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처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등기할 때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등기할 때. 근데 등기를 할 때 현황상 법적 지목이 아니더라도 현황상 농지에 대해서 농취증을 요구하려면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등기소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토지를. 그 파악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뀌겠죠. 또 바뀌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요. 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요. 또 법원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법적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농취증을 요구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동안은 농취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니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라는 특별 매각 조건은 삭제가 되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화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매 계장이 전화를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임야인데 왜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냥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입니다라고 답변이 됐겠지만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문의해보고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규정해서 농지증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특별매각 조건을 삭제했던 사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농지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한민국의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습니까? 요 말씀까지 좀 드릴게요. 우리 농지법 6조는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소유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결국엔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재의 농민인 사람 아니면 앞으로 농민이 될 사람 이 두 사람만 소유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요. 그래서 물론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는데 취득 목적에다가 뭐 부동산 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안 되지만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농업 경영이나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주말 영농 체험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얼마 전부터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거는 원래는요. 일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그리고 낙찰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낙찰된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상의 특약으로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매수자한테 나오지 않을 경우에 발급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쌍방 어떤 그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걸로 본다라는 특약을 달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반려되면 에이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래서 줬던 계약금 돌려받고 끝냅니다. 근데 경매는 그게 안 되죠. 그죠? 낙찰 받으면서 입찰 보증금 들어갔고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날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은 몰취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게 농지증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낙찰을 덜컥 받아놓고 낙찰 안 나오면 보증금 날리고 농지증 나오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관련 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경매 사건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찰 전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발급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입찰 전에 실제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낙찰 받으려는 부동산이 농지라고 한다면 입찰 전에 대부분 다 나오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좋으니까요. 입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먼저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놓고 입찰에 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